사냥 시작 전 철저한 전략 브리핑이 이루어진 후 대원들은 멧돼지가 자주 드나드는 지역에 위치한 할당된 사냥터로 흩어졌습니다. 기다림이 끝나자마자 숲 가장자리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근처 옥수수밭을 향해 곧장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멧돼지들이 농사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했는지는 멧돼지가 빠르고 덩치가 크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더욱 빠르게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 사격으로 멧돼지를 쓰러뜨리고 작물을 안전하게 회복했습니다. 사냥 초기 단계에서는 인내심, 정확성, 그리고 동물의 행동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정된 자세로 들판 반대편에 위치한 사냥꾼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조준했습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단발 사격으로 멧돼지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주변 동물들에게 최소한의 방해만 주었습니다. 소음기는 탁월한 결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환경 유지에도 기여했습니다. 순식간에 대규모 멧돼지 떼가 들판을 가로질러 돌진하면서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에 멧돼지 떼의 대부분은 숲으로 도망쳤고 이는 마치 폭주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대규모의 이동성 있는 멧돼지 떼를 관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초기 조우에서 단 한 마리만이 성공적으로 제압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남은 멧돼지들은 울창한 덤불과 숲속으로 더 깊이 도망쳤습니다. 사냥이 진행되는 동안 추적과 봉쇄가 시행되었습니다. 팀은 숙련된 사냥개들이 내놓는 냄새를 따라가 빽빽한 덤불 속에 숨어있던 다른 멧돼지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사격을 가하여 작물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개들이 힘을 합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꼼꼼한 계획을 통해 대원들은 이동하는 무리를 성공적으로 가로막아 고구마 밭을 포함한 일부 농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포획은 개체수 관리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밭을 보존하고 지역 농부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빽빽한 덤불이나 키 큰 풀 속에 숨으려는 멧돼지들을 포함하여 모든 멧돼지가 발견되어 사살되었습니다. 추적, 관찰, 그리고 정밀 사격의 결합된 효과는 모든 개입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미국의 농업과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 베테랑 사냥꾼들은 함께 모여 위험천만한 매복 공격과 치밀하게 조직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조지아 삼림은 이른 아침부터 팀원들에 의해 빠르게 침범당했고 그들은 전략적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배정된 진지를 재빨리 차지했습니다. 대원들은 첫 사격 후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포획했습니다. 숲길에서 관찰한 결과 멧돼지들이 은신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격은 신속하고 단호하며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냥개들이 숨어있거나 이동 중인 표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에 대원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꾼들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할 수 있었고 이는 농경지와 주변 지역 생태계를 모두 보호했습니다. 멧돼지가 농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략, 시기, 그리고 여러 당사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각각의 노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덤불을 빠르게 해치고 나아가던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을 해치고 돌진했습니다. 멧돼지는 정확히 조준된 총탄에 맞아 도망치기도 전에 즉시 쓰러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농경지와 작물에 가해졌던 위험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 숲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전략에 따라 팀들이 매복 진지를 구축했고 사냥개들은 주변 울창한 숲을 통해 먹이를 추적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냥개들이 짖기 시작했는데 이는 숨어있던 멧돼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사냥꾼들은 재빨리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덤불에서 멧돼지가 나타나 정확한 총격을 가하자 위협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저격수들 덕분에 멧돼지들은 매번 명중하여 포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 몇 마리가 도망치려 했지만 사냥꾼과 개들은 훌륭한 협동심 덕분에 모든 표적을 성공적으로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했고 그 결과 숲 서식지는 안전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숙련된 저격수들이 움직이는 표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개간지를 따라 매복 지점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동물을 공격하고 시골 마을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개체수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도보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지형에서 멧돼지를 추적하는데 헬리콥터가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항공기와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을 모두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항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숙련되고 정확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조종사와 저격수는 개활지와 공중 제초된 지역에서 무리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사격은 정밀하게 동기화됩니다. 사냥꾼은 멧돼지가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는 와중에도 빠르게 연발 사격을 하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동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이러한 동물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여 관찰하기 쉽습니다. 저격수는 모든 멧돼지가 더 빽빽하게 심어진 지역으로 도망가기 전에 제거되도록 안정적인 조준과 통제된 사격을 활용하여 도망치는 멧돼지를 요격합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는 군견 지원, 지상 관측, 항공기 추적을 포함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해당 지역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멧돼지들의 뛰어난 기동성과 지능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팀은 영향을 받은 농업 및 산림 생태계를 통제하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목표 지역에 접근하는 동안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팀은 조종사와 협력하여 단 몇 분 만에 야생 멧돼지를 제거했고, 이는 들판에서 발생하던 대혼란을 사실상 종식시켰습니다. 아래쪽에는 늘 그렇듯 야생 멧돼지 떼가 떼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가까워지자 회전 날개 소리에 멧돼지들은 공포에 질려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멧돼지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총격 덕분에 도망치기 전에 멈춰섰습니다. 협동 항공작전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갓 수확한 들판은 불과 몇 분 만에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저격수들은 은밀한 매복 공격을 펼치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총알을 발사함으로써 거대한 멧돼지 떼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의 모든 장면은 사냥의 필수적인 긴장감, 정밀함, 그리고 규율을 보여줍니다. 이 사냥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면서도 파괴적인 멧돼지종을 통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숲 가장자리와 광활한 논 사이에 위치한 광활한 개활지인 파라냐 평원에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이 평평함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의 은신처로 자주 이용됩니다. 이른 새벽, 소총과 훈련된 사냥개로 무장한 사람들이 전략적 요충지에 모여 잠재적인 먹이의 흔적을 추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중 큰 멧돼지 한 마리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게가 18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발견되자마자 즉시 사냥했습니다. 그날 첫 번째 승리는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를 효율적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그 후 원정대는 토스카나의 포도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포도밭은 멧돼지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냥개와 기타 장비로 무장한 팀들이 이 지역을 철저히 탐사했습니다.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자마자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포도밭을 가로질러 극도의 공포에 질려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도망칠 기회도 없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는 사냥 과정에서 타이밍과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후 우리는 험준한 바위와 빽빽한 덤불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을 자랑하는 코르시카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사냥꾼들의 능력과 인내심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험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냥꾼들은 먹이를 찾는 멧돼지들을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위해 바위 투성이, 경사면과 좁은 길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 무리가 덤불에서 나오자 총탄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많은 멧돼지들이 가파른 언덕 사이로 은신처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지형이 멧돼지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이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른 매복 위치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군대원들은 활동 징후가 있는지 지형을 정찰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겁에 질린 멧돼지들이 추격자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하면 총알을 장전하고 각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하려면 전략적 계획, 감시, 그리고 정밀 사격이 모두 필요하며, 이는 이러한 작전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야생 멧돼지 개체군 관리는 생태적 필요성, 농업 보호, 그리고 윤리적 책임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산림 생태계의 자연적 구성 요소이지만 빠른 번식, 파괴적인 채집 습관, 그리고 다양한 지형에 대한 적응력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촌 사회에 점차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체군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히 사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태적 이해, 기술적 도구, 그리고 인간의 협력적 노력을 결합한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매복, 군견 지원, 심지어 항공 추적까지 활용하는 것은 정교한 개체군 관리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관찰, 정밀성, 그리고 조율의 체계적인 조합은 의도치 않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협적인 동물들을 무력화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것이 현대 야생동물 관리, 특히 야생 멧돼지가 지역 농업과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는 지역에서 필수적인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입이 없다면 농작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간과 가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작전에 내재된 윤리적 갈등 또한 인식합니다. 특히 신속한 공중 개입을 동반한 집중적인 사냥은 동물 복지, 생태적 균형,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공격적인 사냥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는 것을 줄이기 위해 치사적 통제와 더불어 강화된 울타리, 서식지 관리, 심지어 번식력 조절 프로그램과 같은 예방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농지와 인간 공동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욱 데이터 중심적이고 적응적인 관리 전략을 통합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PS 목줄을 사용하여 멧돼지 이동을 추적하고 개체군 유전학을 분석하고 서식지 선호도를 연구하면 더욱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과의 교육과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전술적 실행은 농업적 관점에서 인상적이고 필수적이지만 더 심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은 인도적인 관행, 생태학적 연구, 그리고 예방 조치를 결합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개체수 관리와 윤리적, 환경적 고려사항의 균형을 통해 농지를 보호하고 지역 생계를 지원하며 멧돼지들이 서식하는 복잡한 생태계에 대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전체론적 관점은 멧돼지 개체수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개 3개의 궁극의 고질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집게발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위력을 따라올 수 없는 존재죠. 오늘날 수백만 마리의 고질라가 함께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고질라를 먹거나 고질라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귀여운 소라게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소라게는 몸을 조개 껍질 안에 숨기고 새쌍의 다리와 집게발만 내민 채 해변을 돌아다니는 작은 생물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광경이죠. 이제 소라게의 나이 많은 친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가게도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코코넛으로 만든 게를 만나보세요. 소라게 상과에 속하지만 소라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다리 길이인데 때로는 최대 약 9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개들은 집게발이 매우 강력해서 약 30kg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조차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개들의 무게는 약 4kg입니다. 코코넛 크랩이라는 개념이 다소 특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육지에 살면서 새를 사냥할 만큼 거대한 갑각류가 있을까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법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 이런 게 세상에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사실 이 개들의 독특한 특성은 그들이 둥지를 틀고 사는 황량한 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종은 성체가 될 때까지 육지에 서식하는 개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코코넛 크랩이 최대 6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성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코코넛 크랩은 녹색 코코넛을 깨서
그 안에 담긴 맛있는 흰살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갑각류가 먹는 것은 코코넛뿐만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은 사나운 수렵 채집인입니다. 코코넛 크랩의 먹이는 매우 다양하기로 악명 높은데 설치류, 다른 코코넛 크랩, 심지어 1년 내내 이동하는 거대한 바다새까지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섬의 둥지를 튼 부비들이 식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코코넛 크랩은 어둠 속에서 공격하여 너무 가까이 다가온 부주의한 먹이를 잡는 매우 기발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육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한된 먹이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발달된 결과입니다. 코코넛 크랩은 육지에서 헤엄칠 때 코코넛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려갈 수는 있지만 수영은커녕 사냥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세 죽어버립니다. 수영이 그들의 강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코코넛 크랩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바로 힘입니다. 갑각류는 약 30kg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는 10살 아이의 몸무게와 같습니다. 코코넛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집게발의 진정한 힘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2016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연구진이 포획한 코코넛 크랩 29마리에게 강철 힘 센서를 꽉 쥐도록 했습니다. 개의 짚는 힘은 29N에서 무려 1765N까지 다양했는데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무는 힘은 약 340N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코넛 크랩이 가할 수 있는 집게의 힘은 개의 무게에 비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약 4kg의 코코넛 크랩 집게가 3,300N에 가까운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물기는 표범, 수많은 곰, 그리고 들개를 포함한 대부분의 육지동물의 물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코코넛 크랩은 방어를 위해 껍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쉽게 방어하고 코코넛과 같은 새로운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코코넛 크랩의 집게발이 거의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한때 커다란 코코넛 크랩 한 마리가 골프채를 마치 전기톱처럼 손쉽게 반으로 잘라내 골프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골퍼들은 매우 조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호주 국경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토종 코코넛 크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커다란 코코넛 크랩이 골프 클럽 가방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코코넛 크랩의 손에서 클럽을 빼내려고 애쓰는 순간 코코넛 크랩은 결국 클럽 하나를 반으로 부러뜨립니다. 그 순간부터 걔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코코넛 크랩은 골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정말 좋아합니다. 코코넛 크랩의 주요 먹이는 부드럽고 하얀 코코넛입니다. 하지만 코코넛 크랩은 그다지 까다로운 편은 아니며 과일, 잎, 심지어 다른 갑각류가 껍질을 벗고 나면 그 껍질을 먹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껍질은 스스로 껍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칼슘을 공급합니다. 코코넛 크랩은 닭, 새끼, 고양이, 심지어 같은 개를 포함한 다른 동물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완 좋은 동물입니다. 이 개들이 이 모든 맛있는 별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갑각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코코넛 크랩의 후각 능력은 먹이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먹이를 찾을 때 코코넛 크랩은 곤충과 같은 방식으로 더듬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녀석은 이 목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청난 정신력을 투자합니다. 다시 말해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된 후각을 가진 코코넛 크랩이 사망했거나 말기 환자였던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냄새에 끌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하트는 지구 일주를 시도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그녀가 태평양에 상륙하지 않고 코코넛계가 서식하는 외딴 니코바르 환초에 상륙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940년 전문가들이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유해를 찾던 중 한 섬에서 그녀의 생김새와 일치하는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의 유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고 흥미로운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곳이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최후를 맞이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유력한 주장은 코코넛 크랩에 의해 사지가 절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07년 연구진은 코코넛 크랩이 조종사의 추락 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갑각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돼지 사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갑각류가 시체에서 뼈를 재빨리 떼어내 여러 곳에 흩뿌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 코코넛 크랩들이 가진 엄청난 힘은 상대의 몸을 벗기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갑각류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무기를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한 휴가객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교활한 코코넛 크랩이 칼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텐트 밖에서 이상한 긁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확인해봤는데 코코넛 크랩이 야영지에서 칼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갑각류들이 칼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칼날을 주지 않는 것을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영상은 코코넛 크랩이 칼을 훔치는 모습을 담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칼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먹이를 찾던 사람에게 매력적인 미끼가 되었습니다. 만약 코코넛 크랩이 아니었다면 문제의 동물이 너구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의 녀석들은 냄새 좋고 보기에 좋은 건 뭐든 싹쓸이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제 스티브와 제가 이 영화들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를 물어볼 차례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녀석들을 먹지 않을까요? 꽤 크고 맛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사실 이 생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전스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코코넛 크랩은 취약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재 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을 점심으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코코넛 크랩을 먹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취약종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게를 먹습니다. 게다가 게는 보통 살이 상당히 많아서 매우 인기 있는 어획물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종을 보존하자는 주장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코코넛 크랩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일부 정부에서 포획 가능한 코코넛 크랩의 개체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개체수를 살펴보면 코코넛 크랩이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코코넛 크랩은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오키나와 군도는 3분의 1 이상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코코넛 크랩을 포함한 수많은 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불행한 생물의 개체수가 약 100마리 정도로 줄어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미야코 섬에 위치한 미야코지마시는 총면적 1.58제곱킬로미터의 4개구에 걸쳐 조성될 야자개 보호구역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4월부터 미야코지마시는 20년간 해당 지역에서 야자개 채집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야코지마시는 야자개의 멸종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미야코지마시는 보존과 인간 이용을 위해 코코넛 크랩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면 왜 일본에서 코코넛 크랩이 식탁에 오르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해역에서 이 특정 종의 코코넛 크랩이 발견되는 것은 극히 드물며 발견될 경우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습니다. 코코넛 크랩의 맛은 일반 크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살이 꽉 찬 질감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 가까운 시일 내에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다른 갑각류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특정 지역에 갑각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있는 크리스마스 섬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붉은 개가 도로를 막고 해변을 고르게 덮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는 다른 개보다 거미와 더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개 떼를 보면 마치 공포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하지만 11월 말쯤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붉은 개를 잡으러 해안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의 침입은 섬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자연스러운 척도가 됩니다. 호주 국립공원부가 최근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약 500마일,
약 800km.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은 위치적 특성 덕분에 풍부한 개 개체수를 자랑합니다. 이 개는 14종의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성체계는 섬의 푸른 숲을 떠나 인도양으로 이동하여 번식 주기를 완료합니다. 개는 달의 위상에 따라 정해진 번식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산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0월 마지막 음력 4분기에 산란하는 경우도 관찰되었습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섬에서 야외 바비큐를 즐기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코코넛 크랩은 이 섬을 서식지로 삼는 생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남자들은 저를 씹어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작은 종의 개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원들과 사람들이 암거를 건설합니다. 게다가 자동차나 자전거에 치이지 않도록 개로 막힌 도로를 갈퀴로 치웁니다. 개는 인간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개의 튼튼한 외골격이 타이어를 펑크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섬 경비대원들은 섬에서 가장 붐비는 도로 위에 독특한 개 다리를 건설하여 다리에서 사람과 개가 다칠 위험을 줄였습니다. 순찰대원들은 매년 번식기를 대비하여 길가에 장벽을 설치합니다. 이 장벽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타이어에 개가 깔리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개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487.68cm 높이의 다리가 길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실용적인 용도 외에도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작은 개들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다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리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의 보호를 위해 섬 전체에 31개의 지하도를 건설했습니다. 차량 및 사람과의 충돌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보면 그 작은 섬에 얼마나 많은 개가 살고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어렸을 때는 개가 훨씬 더 많았어요. 크리스마스 섬은 아주 작은 섬이지만 이전에는 약 4,370만 마리의 성충개가 서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개들이 1천만 마리에서 1,500만 마리 사이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게발로 무장한 이 갑각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개들은 강력한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노란색 미친 개미입니다. 아래 영상에서 미친 노란색 개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코코넛 크랩 이야기는 매혹적이면서도 냉정합니다. 자연의 경이로운 창조물에 대한 경외심과 그것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 사이의 긴장감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엄청난 힘, 적응력, 그리고 기이한 생존 전략이 진화의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마치 생물학보다는 신화 속 생물처럼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현재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력한 종이라도 인간의 착취와 환경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코넛 크랩을 우리가 희귀 생물을 얼마나 자주 오해하거나 과소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하고 외계인처럼 생긴 개를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생태적 역할에 대한 감사보다는 식용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위험한데 독특한 종을 위협이나 자원으로만 축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동물과의 관계를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대체할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야코지마 섬과 같은 지역의 보호구역 지정이나 사냥 금지와 같은 보존 조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을 보호하려면 법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용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코코넛 크랩의 생태적, 상징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착취자가 아닌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태관광이나 통제번식 프로그램과 같은 대안적인 경제적 해결책은 야생개체수를 과도하게 포획하지 않고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해결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코코넛 크랩 혹은 다른 특별한 종을 호기심이나 상품으로 보는 대신 생명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바라봐야 합니다. 코코넛 크랩의 존재는 진화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러한 경이로운 생물들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저에게 코코넛 크랩은 단순히 인상적인 생물이 아니라 인류가 자연 속의 희귀성, 힘,
그리고 신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코코넛 크랩을 책임감 있게 감상할지 아니면 무모하게 섭취할지입니다. 우리의 답은 이 크랩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온전성까지 결정할 것입니다.